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폭력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 개념을 보면은요, 상대방 의사에 반해서 우리가 성을 매개로 하는 가해지는 모든 행동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모든 폭력에는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사회적 행동이 모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추행, 성폭력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바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데, 즉 허락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죠. 강제로 하는 성적인 모든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성폭력이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상대방이 원했는지 원하지 않았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우리 아동들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저항을 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그런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것은 어떤 성적 행동을 했던 모든 것은 우리가 성폭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차이를 선생님들께서는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첫 번째는 행위 유형별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뜻은 저희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고 이런 분류가 있다라는 것을 선생님께서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강간이라든가 유사강간, 강제추행, 그리고 성희롱, 또 성학대, 스토킹, 사이버 성폭력, 이런 어떤 행위 대상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대상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별 분류에서 보면은 아동이라든가 청소년, 장애인 성폭력으로 나눠지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아동 성폭력은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한 경우에 이렇게 아동 성폭력으로 분류가 되고요. 청소년은 13세에서 19세 사이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대상 분류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 관계 분류를 보면은 첫 번째는 또래 성폭력도 있을 수 있고요. 많이 들으셨죠? 낯선 사람에 의한 성폭력이라든가 또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친적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 이렇게 어떤 사람의 어떤 관계에 의해서 생기는 폭력도 분류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동 성폭력을 그러면 실태를 지금부터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2015년도 저희가 이제 상담 자료를 분류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건 이 청소년하고 어린이, 유아를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은 아이들이 피해를 입은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께서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에는 많은 수치가, 눈으로 봤을 때는 많은 수치가 아니지만 실제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설마 뭐 남자아이들한테 이런 일이 있겠어? 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이 통계상에 보면은 남자아이들의 피해도 생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여성이 이렇게 92% 정도의 어떤 피해를 입고, 우리 남학생 또 남자아이들이 이렇게 7% 이상의 아이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건 뭐냐면 2014년 또는 2013년도 자료를 보면은 우리 남학생들의 피해가 5%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5년에 이렇게 7% 이상이 늘어났다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유의해서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피해 유형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무슨 관계, 대상 이런 행위 많이 들으셨잖아요. 거기에서 보면은 강간, 추행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건데, 성폭력 중에서도 가장 많은 피해 유형이 뭐냐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강제추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강제추행이
전체적인 분리를 보면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비율 중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관계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한번 관계를 보는데 우리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가해자의 관계를 볼 수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라든가 학원 어떤 이 속에 있는 관계자와 있어서의 피해 이런 것이 가장 많은 청소년 부분에 일어나고 있고요. 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어린이와 유아 부분 있죠. 어린이와 유아의 경우에는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친인척 부분에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걸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연령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별과 연령을 같이 보는 데 있어서 아까 보셨죠? 뭐 92% 이상이 여자라고 나왔으니까 여자 청소년도 많고 여자 아이들도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것은 실제 현실이고요. 또 학령기 인 아동들, 7세에서 13세인 아동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더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우리가 표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특성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요, 아이들의 연령이 낮으면 낮을수록 또 지적 장애가 있는 학생일수록 어떻게 되냐면 피해 기간이 굉장히 장기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두 번째 보면은 가족 유형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머니가 없는 경우 또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경우에는 가족 간에 있어서 어떤 성폭력 피해도 있을 수 있지만 외부에서도 생기는 성폭력 피해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 피해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이 특성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남자 그리고 아동과 잘 아는 사람, 즉 여기서 아는 사람의 기준은 뭐냐면 가족이라든가 또 친인척, 그리고 이웃 사람 또는 또래 주변에 많이 알고 있는 면식이 있는 사람으로서부터 범죄를 당하는 그런 일이 더 많고요. 가해자 관계에 따라서 피해 유형의 차이가 조금씩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친족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이웃 사람인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있고 이렇게 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피해 기간, 가해자가 가족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친족인 경우 또 교사인 경우에는 피해 기간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왜 이렇게 장기화가 되느냐?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함께 거주를 하고 있고 또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피해 노출이 조금 더 생길 수밖에 없고요. 또 피해 정도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는 이 성폭력으로 인한 심각한 신체 손상까지도 있게 되는 그런 특성이 있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심리적인 후유증이 우리가 조금 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성인보다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우선 여기 심리적인 후유증은 기본일 뿐만 아니라 삽입이나 어떤 폭력이 동반된 심각한 피해를 우리가 상담 사례를 통해서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가족 내에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고 또 피해를 우리가 아이들이 알리지 못한 경우에는 피해를 입은 후에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긍정적인 지지를 충분히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도 실제 보고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아동 성폭력 간의 특성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대체로 목격자가 없습니다. 왜? 친척이라든가 또는 주변 아는 사람에 의해 생기다 보니 믿고 또는 신뢰하는 과정 또는 길들이기 과정이 있다 보니까 목격자가 없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어때요? 피해 당사자인 아동이요. 누구보다 어른에 비해서 약간 사리 분별력이 조금은 떨어지다 보니까 이것이 성폭력일까? 저 아저씨가 나를 좋아하나? 우리 삼촌이 나를 이뻐하나? 이런 어떤 인지 못하는 과정에 있어서 장기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특별히 어떤 친밀한 사람인 경우에는 나를 정말 예뻐하는구나. 이런 친밀감을 표현하는 어떤 정상적인
행동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양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그런 특성도 있고 그에 의해서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보면은 우리가 수사기관에 이제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요, 자발적이거나 비자발적인 보고에 의해서 인지하는 어떤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누가 하냐면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 또는 부모가 인지했을 경우에 이런 사건을 우리가 신고를 하게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만일에 이제 이런 사안이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이에 의해서 우리가 신고 대상자가 되면서 선생님들께서는 어때요? 신고 의무자죠. 의무자가 되면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떤 법률 조항이 어떤 것이 있냐면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기에 의거해서 또 하나 바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는 이 두 가지 법에 의거해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의무자가 된다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인지를 하고도 신고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거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법률을 보면서 선생님들께서 저한테 또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만일에 이런 규정이 있어서 우리가 신고를 하고 싶은데 보호자 또는 피해자가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또는 고소권을 행사를 하고 싶지 않다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여기에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신고 의무자인 신고 의무는요. 신고 의무자의 신고 의무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이런 피해자가 범죄 신고를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무관하게 법률상 아까 두 가지 법률 말씀드렸죠. 법률상에 의거해서 신고 의무가 있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폭력 사안이 발생했으면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느냐? 첫 번째, 원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관리자는 법에 정한 어떤 신고 의무에 따라서 그런 교직원에 대해서 격려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관리자분들께서는 이거는 좀 부끄러운 일이니까 숨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혹시 사건을 임의로 해결하려고 할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라서 임의로 해결하지 않고요. 세 번째는 이런 과정 속에서 주변에 이런 비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런 선생님들께서 개인 상담 과정을 통해서 이런 피해 사실을 안 경우에는 피해 아동과 그 부모님에게 신고 의무를 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선생님들께서는 어떻게 동의 여부를 떠나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절차가 있고요. 다섯 번째는 그럼 어디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먼저 선생님들께서 상담과 관련해서는 1366에 전화를 하시고 그 외에 신고의 개념이 들어가는 112나 117 원스톱센터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먼저 상담을 한 이후에 어떻게 바로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한다라고 되어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의심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어떻게 상담을 통해 1366을 통해서 상담을 이렇게 하시고요. 완전히 피해 사실을 선생님들께서 인지를 하셨어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어떻게 신고의 개념으로 112나 원스톱 지원센터 여러분들께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는 바로 이렇게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피해자 보호 지원을 통해서 아이를 보호하고 지지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이런 피해 아동이 주변에 있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보게 되면 어떻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셔야 되냐면 바로 응급 상황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입은 옷 그대로 또 씻지 않고 가능하나 빨리 원스톱 지원센터라든가 약간 피해 아동 지원센터 여러분 많이 보셨죠? 해바라기 센터 또는 성폭력 전담병원을 방문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진찰 과정에 있어서 아이가 너무 두려워요, 무서워요 하는 공포와 불안감을 줄여줄 수 있도록 아이를 심리적인 지지를 최대한 해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증거 물품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이봉투에 담아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혹시 아이의 몸에서 뭐 멍이라든가 상처가 발견했다.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지나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거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이러한 대응 지침이 있습니다. 라고 알려주시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른 대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떤 대처가 필요하냐면 아이들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는 걸 다시 한번 이해하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잘못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다라는 걸 인지를 해주시고요.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아이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선생님들께서 유난히 이렇게 호들갑을 떨거나 굉장히 불안한 상태로 얘기를 하면 아이가 굉장히 같이 불안하기 때문에 침착하게 반응을 해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세 번째는 피해자에게 말할 권리가 있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용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아이의 이야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주면서 주의 깊게 공감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자, 말한 내용을 그대로 믿어주셔야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하는 말들이죠. 뭐, 정말 그랬니? 거짓말 아니니? 라고 했던 이런 말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2차 피해라고 합니다. 2차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지할 수 있는 말들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너를 믿어. 공감되는 이야기를 항상 해주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동들은요, 이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에 치료를 하지 않거나 또는 치료가 되었다 해도 단기적이고 또는 장기적인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존감이 굉장히 상실이 되고요. 우울감 또는 악몽, 이런 공포를 같이 느끼기도 합니다. 장기적인 증상으로는요, 우리가 치료나 지지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인격 또는 성격의 변화까지도 오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힘듦을 느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일까지도 생기면서 공격적인 성향으로까지 변한다는 이런 증상이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계기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요, 선생님들께서 경찰 피해 신고는 112를 통해서 어떤 24시간 아이들이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급전화 1366은 상담의 기간으로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의를 하고 상담하는 기간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바라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의료 지원이라든가 뭐 법률 지원, 수사 지원 또는 상담 지원, 심리 지원까지도 가능하다는 거. 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는 같은 개념이지만 조금 더 진술 녹화라든가 상담 전문 여성 경찰관이 상주해 있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성폭력 상담소 또 뭐 학교 여성폭력 긴급 지원센터도 유사한 기관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어떤 예방교육을 해야 되느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서 선생님들께서 교육과정에 의해서 성과 안전이라는 부분에 통해서 성교육 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뭐 관계와성 생명중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성과 위험 부분 조금 더 관심 있게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교육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참고를 하셔야 될 추천 도서가 있다면 뭐 슬픈 란돌린을 비롯해서 해바라기야 도와줘라는 어떤 동화나 추천 도서가 있을 수 있고요. 영화를 통해 조금 더 이해를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도가니를 비롯해서 지렁이까지 참고하시면서 예방교육하는 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방교육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어떤 주의사항이 해야 되냐면 선생님들께서는 아동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험이나 감정을 항상 이야기하는 시간을 자연스럽게 가져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뭐 성폭력 예방교육이라고 따로 시간을 잡아서 하는 것보다는 일상생활 수업 속에서 성폭력 예방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를 비롯한 다른 친구의 몸도 소중함을 좀 알게 하는 것, 그리고 좋은 접촉과 나쁜 접촉 또는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른들이 어떤 요구를 할 때 나는 거절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려주면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잊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선생님들께서 교육할 때 너의 몸은 소중해. 그 다음에 싫다고 용기 있게 표현할 수 있어. 가능하면 그 자리를 우리 피하자.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아이들을 항상 기억하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기억할 내용들이 있죠. 하루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항상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또 나의 생각과 느낌이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은 또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등하굣길은 가능하다면 어른들과 같이 다닐 수 있도록 또는 보호자와 같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죠. 부모님의 허락 없이 또 놀러 나가지는 않는다는 거, 반복적인 교육 여전히 필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라든가 내 몸을 만져서 너무 불편했어요. 이런 것 또는 이런 사람이 있었다면 항상 숨기지 않고 알린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교육을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들만 기억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어른들 또는 선생님, 보호자, 부모님 모두 다 지켜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말에 항상 귀를 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싫다, 싫어요 라고 표현했을 때 왜 싫다고 하지? 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의 의견을 왜 싫은지에 대해서 존중하고 수용해 주는 것도 어른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와 함께 안전계획을 세우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모르는 아이, 어른부터 어떻게? 우리가 잘 모르는 아이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주는 것 또는 도와달라고 하는 거, 이런 불필요한 어떤 신체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야 우리 아이도 같이 보호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다섯 번째 마지막은요. 상대방에 대해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을 생활 속에서 어떻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어른들이 지켜야 되는 어떤 자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사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냐면 아이가 선생님 하고 불렀는데 선생님이 이제 하시던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잠깐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 이런 경우 또 아이들이 약간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통해서 아이가 하지 않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선생님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능한 한 많은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늘 아이와 같이 있지만 또 업무로 인해 바쁘기도 하고 또 다른 일도 있다 보니까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이렇게 같이 있는 시간이 있지만 같이 있지 않는 실제적인 일들이 참 많은데요. 이런 시간들이 조금 더 많이 있어야만 선생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가 선생님 전에 좀 불편한 일이 있었는데 얘기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가 쉽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를 보면은 우리 아동들에게 어떤 관심과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연령에 따라 어떤 특성이 있잖아요.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전에는 이런 아이가 이렇게 신체 접촉을 잘 하지 않았는데 유난히 많이 하네? 이상한가? 정상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아동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신 이후에 아이가 보편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다 라고 느꼈을 때는 선생님이 조금 더 그 아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사실 아이가 선생님한테 다가가기도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사가 먼저 다가가서 아이한테 이야기를 하거나 보듬어 주게 되면 선생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그러다 보면 아이가 선생님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저런 이야기 하다 보면 그 이야기 속에서 아이의 불편함을 누가 먼저 찾냐면 교사가 먼저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이가 다가오기 전에 선생님이 그 아이에 대해서 오늘은 어땠니? 또는 오늘은 이 상처가 왜 났을까라고 물어보면서 조금 더 아이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는 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평상시에도 우리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을 많이 또는 활동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자존감을 높여주는 교육이라고 하면 사실 성폭력 또는 어떤 폭력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아이가 굉장히 위축되고 나는 소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자존감 향상시켜주는 교육을 통해서 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야. 나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사람은 절대 있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아이들이 저절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주는 활동, 매우 성폭력 예방 교육 중에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할 때 선생님들이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데 왜 아이가 저런 말을 하지? 하면서 잘 믿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뭐냐면 저 아이가 한 말은 거짓말일 거야. 저런 일이 무슨. 이런 어떤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 또는 고정적인 어떤 관념을 통해서 딱 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아이가 생각지 못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선은 그 말을 믿어주는 거. 그랬구나. 그런 이야기가 있었니? 라고 먼저 공감과 지지를 하고 난 다음에 차근차근 더 깊숙이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곱 번째 마지막 선생님들의 역할을 보면은요. 사실 우리가 교육기관에서 늘 어떻게 규칙을 이렇게 정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규칙을 많이 정하는데요. 그렇지 않고 장난과 폭력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폭력에는 성폭력 또는 내 몸은 소중해요. 또 일반적인 성교육까지 다 포함된다는 그런 내용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규칙들을 정해주면 아이들은 왜 좀 어떤 이렇게 큰 규칙보다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더 쉽게 인지가 되는 거 선생님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교육기관에서도 정해주는 규칙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